세 번째로는 평신도가 바라본 바르트 신학, 우리 손태석 수사님께서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겠는데요. 금방 일본에서도 오히려 신학자들보다 평신도들의 법학자들이 바르트를 제대로 읽고서 좋은 단어를 해주셨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손태석 수사님도 보면은 그동안에 바르트에 대해서 참 오랫동안 공부하시고 우리 많은 분들 이상으로 참 많이 이 부분에 관심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발표를 해주시겠는데, 지금 파워포인트로 준비 안 하신 거죠? 예, 일단 바로 시작하시더라고요. 예, 오늘 기한 발표하실 텐데. 인터넷으로 가져오셨어요? 아니요, 지금 넘겼는데. 네. 예, 일단은 준비하시는 동안 바로 먼저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자리에 함께 하시는데 한번 먼저 박수로. 반갑습니다. 사실은 저는 신학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고요. 근데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좀 궁금한 점이 많이 생겨서 차근차근히 한번 접근해보자라고 해서 지금 그런 생활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제 칼바르트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전에 전혀 몰랐다가 제가 92년도에 민스테에 잠깐 공부하고 있었을 때에 그때 칸트를 전공하신 선배님이 여기는 칼바르트라는 유명한 사람이 강의를 했던 곳이야 라고 했던 그 한마디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면 2002년도에 제가 이제 신앙을 가지면서 첫 번째 접했던 책이 디트리히 보네퍼의 나를 따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갔더니 각자가 이야기하는 예수가 다 다른 거예요.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럼 나는 누구를 쫓아갈까? 라고 하다가 나를 따르라는 책을 보고 내가 믿는 예수는 보네퍼가 믿는 예수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계속 거기에 관련된 책하고 여러 가지 독일에서 나온 신학책들을 많이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행이 한 2010년도에 스톱을 했고요. 2010년도에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좀 재미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노른 차일라의 칼바르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그래서 우연찮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어떤 일본 캐리그만 신학원에서 여러 가지 강좌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진행 강좌들이 뜻하는 바가 지금 뭘까? 제가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 한국 교회 및 신학 교회에 대한 대단히 큰 위기 의식의 표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의 반응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칼바르트 신학의 치열함이나 열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질문을 쫓아가 보면 결과적으로 바르트 신학이 한국 수용사라는 문제가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나무리 교수님이 일본의 바르트 신학의 수용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셨지만 일본의 바르트 신학의 수용사 문제가 우리의 문제와 전혀 다르지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일본에서는 더 극단적인 형태로 바르트 신학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와 고민을 하게 됐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신학 대중화의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사실은 인터넷이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국경이나 또는 인종의 그 경계선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식의 시간적 편차가 사실은 옛날에 존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의 동시성으로 여러 가지 학자들이 공부한 내용들이 인터넷에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고 실제로는 그 저자와 인터넷을 통해서 곧바로 대화가 되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21세기를 맞이하고 있는 기술의 발전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칼바르트의 시간적 개념을 보시면 상당히 재미있는 흔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간의 3차원, 세 가지 차원을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는 Vorzeitlichkeit, 그 다음에 Mitzeitlichkeit, 그 다음에 Nachzeitlichkeit를 이야기했는데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오스카 풀만의 그리스도와 시간입니다. 이제 풀만식으로 설명을 하면 좀 재미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과거, 현재, 미래의 개념으로 따지고 보면 현재적 요소로서의 2번 부탁드립니다. 현재적 요소로서의 새로운 사유로서의 칼바르트 답이죠. 예, 이 부분인데 칼바르트 신학을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라고 하면 저는 세 가지 단어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Der Götze wackelt, 우상이 흔들거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예수스 ist Victor, Sieger, 예수는 승리자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mit Menschlichkeit. 이 세 단어가 바르트 신학을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괴체 바켈트라는 우상이 흔들거린다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트루나이즌이 1920년도에 20년에 칼 바르트와 서신에서 칼 바르트가 트루나이즌에게 썼던 단어입니다. 그 뭐냐면 본인이 이미 로마서 강의 1편을 쓰면서 이데올로기적으로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지만 독일에서 쿨투어 프로테스탄티스무스라고 얘기합니다. 문학의 신교주의에 깔려져 있는 기본적인 생각들, 그것이 뭘 의미한다 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바로 인간이 만든 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르나하고의 1923년도 논쟁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히 드러내죠. 이 부분은 에바 듀멜의 아트 스튜디엔에도 이것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75세 바르트 생일 기념 논문집의 전체 타이틀 제목이 여기에서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스 이즈 지거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자다 라는 곳 안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바르트의 모든 신학이 사실은 다 총집합되어서 설명이 되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제 바르트의 교육요약을 강의를 들으면서 상당히 한 8번 정도까지, 그러니까 교육요약 카드 한 1권 다 끝날 때까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굉장히 낯설다라는 느낌을 많이 했어요. 사회적으로 바르트가 진행하고 있는 소위 그 변증법적 신학이라고 하는 변증법적 사유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유의 전개들이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사유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왜 바르트가 왜 그 변증법적 사유를 전개했을까? 그것은 그가 설명하고자 하는 예수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그 자유주의 신학 또는 근대 신학 또는 그 이전은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우리가 신을 설명하거나 또는 인간을 설명하거나 또는 신과 인간임을 설명하는 방법에는 가장 쉬운 방법은 사실은 그노스티시즘입니다. 영지주의. 그래서 영지주의에 대한 연구를 누가 많이 했냐면 불트만 계열의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카톨릭의 한스 울스 발타자 같은 경우는 그노스티시즘을 총체적으로 다 정리를 합니다. 이게 시리즈로 아마 4권 정도로 아마 나와 있습니다. 한국에는 아직 아마 소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노스티시즘을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칼 바르트 로마서 강의 1판하고 2판을 썼을 때에 하르나를 되게 비판하잖아요. 이미 20년부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1판에 대해서도. 근데 비판하는 논거가 뭐냐면 야 너는 영지주의야 그렇게 비판합니다. 상당히 재밌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르트는 철저하게 본인이 아는 선에서 다시 되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변증법적 신학적 그런 어떤 사유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거는 존재유비 이후의 신학, 하대 이후의 신학의 하대 내에서도 여전히 그런 서술 방법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이 부분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가설은 물론 바르트는 체계라는 부분들은 인간의 지시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바르트의 교회학을 그런 어떤 변증법적 사유에 의거한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한쪽은 야 해서 설명을 해 나가시고 그다음에 다시 돌아오죠.
그 다음에 또 나인에 대해서 동일한 측면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림을 그리라면 평면에 디스크립션이 되어 있는 바르트의 설명이 아니고 굉장히 층위를 가지고 설명이 되어져 있는 것들이죠. 입체화가 그려져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바르트의 사유를 우리가 먼저 배울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신인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바른 인식을 접근하려면 그 인식의 방법이 또는 인식의 내용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고 그렇게 노력을 했더니 이제 가설이 성립이 되죠. 이 명제에 대해서는 바르트는 어떻게 이야기할 거야. 이 명제에 대해서는 바르트는 어떻게 이야기할 거야. 이런 가설이 설명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쉽게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쪽에 1, 2, 3, 4, 5에 있는 전적인 타자, 변적법적 사유 이 부분들은 사실은 바르트의 독자적인 것들은 아닙니다. 전적인 타자는 킬케보르가 이미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변적법적 사유는 이미 포여바흐도 변적법적 사유를 이미 진행했고 물론 루터로부터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십자가 삼위일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정확하게 기존에 나와 있는 그 개념들을 어떻게 정확한 예수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우리가 성서로부터 물론 출발을 하게 되겠죠. 우리가 그려내느냐에 대한 문제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냥 개인적으로는 지금 바르트가 포열바흐를 신학의 가시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포열바흐는 신학의 천재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포열바흐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신학자가 루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냥 제가 느낀 건데 로마서 강의 6판을 읽으면서 이제 보통은 이제 칼뱅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바르트의 신학에서 저 루트를 많이 찾게 됐습니다. 예, 저는 루트를 통해서 바르트를 본 게 아니고 오히려 바르트를 통해서 루트가 보이기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됐다. 시간 끝났네. 3분 정도. 예, 3분만 주시면. 그 다음에 이제 시간 현적으로서의 칼 바르트 부분은 칼 바르트를 통해서 사실은 철학과 신학과 여러 가지 보편사적인 사건들에 대한 통일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적어도 17세기에 여러 가지 정치 사회적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철학사 쪽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사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신학사 쪽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칼 바르트는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정리한 내용이 19세기 신학 프로테스탄트 신학 신규 신학 사상사인가요? 그 부분인데 그게 아마 2015년도 일본에서 겨우 번역이 되셨더라고요. 근데 그 구성을 보면 파울 게시트와 게시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파울 텔레가 굉장히 우수한 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예, 넘어가요. 그 다음에 나침반으로서는 뭐냐면 앞으로도 우리도 이게 한국의 바르트 신학 수용사가 아직도 진행형이라는 거죠. 그리고 적어도 1세대인 정경영 선생님, 박순경 선생님, 박봉남 선생님의 그 열정이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오영석 총장님 같은 경우는 2세대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그 열정을 통해서 아직도 계속 지속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독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글이라는 건 시간을 이겨내야 되는데 시간을 이겨내는 글들이 그렇게 많지 안 보입니다. 적어도 한 세대 30년, 40년 후에 후세대들이 자기의 질문을 쫓아서 찾아가게 될 때에 그 바르트의 글들 중에 살아남는 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자로서 여러분들이 극복해야 되는 분명히 싸움이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의 대상은 싸움의 대상은 사실 일반 독자들이 아니고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